영어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본격적인 여름 7월이 다가왔습니다. 너무 더워요. 여름이 와서 참 좋기는 한데 네. 저는 요즘에 열대야 현상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근데 이 열대야 현상을 좀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에는요. 아침이나 저녁에 산책을 하거나 또 가벼운 운동하기, 적절한 냉방으로 수면에 쾌적한 환경 등을 만들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제가 다 하고 있는 거네요. 다 하고 있는데도 열대야 현상을 겪으시나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바꿔야겠다. 제가 조금 더 알아올게요. 네. 방법들을 조금 더 강구해 오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역사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네, 이번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한 주간의 역사를 살펴볼 텐데요. 7월 1일부터 함께 보시죠. 1989년 7월 1일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된 의료보험은 직장의료보험 제도였는데요. 1977년 7월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이후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300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 근로자, 또 1988년에는 농어촌 의료보험, 1989년에는 전 국민으로 확대됐습니다. 의료보험의 의료 방식은 무상의료 방식과 보험의료 방식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상의료는 국가가 의료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건데요. 이 무상의료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호법에 따라 일부 국민, 즉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만 적용됐습니다. 1987년 2월은 한방의료보험이 실시됐고 1989년 10월부터는 약국의료보험 적용, 이후 2000년 7월 1일 모든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200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 청계천 복원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청계천은 북악산, 인왕산, 남산 등에 둘러싸인 곳으로 서울 분지의 모든 물이 모이는 곳으로 알려졌는데요. 언제 생긴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역사 속에서도 자연 하천 그대로여서 홍수가 나면 민가가 침수되는 등 물난리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대 태종이 공사를 처음 했었다라는 기록도 남아있어요. 청계천은 1950년 후반에 조금씩 손보기 시작해서 1976년까지 청계 고가도로를 건설했고 상류에서 성동구 사근동까지 5.4km 구간을 구조물로 씌웠습니다. 이후 2003년 7월 1일 복원공사를 시작으로 2004년 청계천 첫 다리가 개통됐고 우여곡절 끝에 2005년 10월 1일 청계천 복원공사가 완공됐습니다. 이 밖에도 7월 1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883년 인천항이 개항했습니다. 인천이 개항됐을 때 그 세계의 사람들이 항구로 자유롭게 다녔다고 들었어요. 인천항이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이때 개항이 된 거구나. 맞아요. 지금 인천항이 개항한 지 139주년이 됐는데요. 개항 이후에 1910년까지 근대 문물이 활발하게 들어왔던 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습니다. 중국과 영국의 아편전쟁 이후에 155년 동안 영국의 통치를 받아온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건데요. 홍콩이 영국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주권 반환식에서 찰스 영국 왕세자가 고별사를 낭독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은 환영사를 통해 홍콩의 자치를 보장하겠다고 밝혔고요. 반환식에 이어서 홍콩 특별행정부 출범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전쟁 없이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에요. 네. 그럼 이번에는 7월 2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65년 7월 2일 우리나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베트남에 우리 국군 전투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베트남 파병은 한국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이 파병은 한국의 군대가 국외로 파견되어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1964년 9월 의료부대 및 태권도 교관 130명 파병으로 참전을 시작했는데요. 참전의 규모는 점차 확대됐고 1965년 3월 제2차 파병으로 공병과 수송부대 950명의 건설 지원단을 파견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육군 1개 사단 및 해병 1개 여단, 총 18,000여 병력의 전투부대를 파견, 1966년 9월 제4차 파병까지 전투병력을 더 보내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파병 때 정말 돌아가신 분도 많고 다쳐서 돌아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파병 소식을 들으면 좀 뭔가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파병을 간 군인들은 언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죠? 이 한국군은 1972년에 베트남에서 철수를 했는데요. 1973년까지 철수를 완료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한국은 연 인원 최대 5만 명의 병력을 베트남에 주둔시켰습니다. 이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외국군으로는 미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2005년으로 가볼까요? 아프리카 빈곤 퇴치를 위해 전 세계 10개 도시에서 열린 초대형 콘서트 라이브 에잇. 2005년 7월 2일 라이브 에잇이 일본 도쿄 공연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열었습니다. 7월 6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G8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런던과 에든버러, 필라델피아, 파리, 로마, 베를린, 도쿄, 모스크바, 요하네스버그에서 아프리카 빈곤 퇴치를 촉구하는 콘서트 라이브 에잇을 개최했습니다. 라이브 에이트 공연에는 마돈나와 폴 맥카트니, 엘튼 존 등 세계적인 스타와 가수들이 출연료 없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여기서 마련된 성금은 전액 구호 자금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10개 도시에서 각 나라 시각으로 토요일 오후 2시 콘서트가 진행됐고 140여 개국 TV와 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이 밖에도 7월 2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9년 서울 지하철 8호선이 완전히 개통됐습니다. 서울 8호선이면 서울과 경기도 성남을 잇는 수도권 전철이죠. 자주색 노선. 맞아요. 그 자주색 노선은 아직 저는 타본 적은 없는데. 그래요? 네. 제가 주로 타는 건 이제 갈색 노선, 초록색 노선 이런 거 이제 자주 탑니다. 근데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잠실에서 암사 구간에 17.7km에 이르는 지하철 8호선 전 구간을 개통한 건데요. 지하철 8호선이 완전 개통됨에 따라 경기 남동부 위성도시와 또 서울, 잠실, 강남 지역이 한 번에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서울, 경기도에 전철이 연결이 돼서 개통이 되니까 출퇴근하는 분들은 훨씬 더 편리했겠죠? 그럼요. 다들 서울과 경기도를 쉽게 오갈 수 있는 지하철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566년에는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사망했는데요.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의 의사 겸 철학자, 또 점성가였죠. 노스트라다무스 하면 예언이 정말 유명하죠. 맞아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을 보면 9.11 테러도 있고 또 맞아요. 케네디 대통령 암살도 있고 한다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언들이 뭔가 또 좀 나올 시기가 되면은 또 이제 불안함이 좀 계속 맞아요. 생기더라고요. 자, 그럼 7월 3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74년 7월 3일) 홍수환 선수가 세계 권투연맹 WBA 벤텀급에서 세계 챔피언을 획득했습니다. 예지 씨 혹시 이거 아세요? 예전에 짤 영상이 역주행해서 떠오르기도 했던 건데 네. 이 통화를 하면서 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아이고야 대한민국 만세다! 이거 아세요?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엄마야! 나 챔피언 먹었어! 대한국민 만세다! 대한국민 만세야! 아니 근데 어떤 경기가 펼쳐졌길래 이벤트가 나온 건지 너무 궁금한데요? 1974년 WBA 벤텀급 타이틀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렸는데요. 홍수환의 상대는 벤텀급 챔피언이었던 아놀드 테일러였습니다. 그는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대 일병의 신분이었는데요. 연습할 시간도 부족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홍수환은 힘겨운 싸움에서 4차례나 다운을 빼앗고 테일러를 제압했는데요. 결국 그는 15회 판정승을 거두고 챔피언으로 등극하며 한국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었네요. 네, 인간 승리죠. 자, 그리고 혹시 4전 5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봤죠. 뭐 7전 8기, 4전 5기 여러 번 들어봤죠. 네. 4번을 넘어져도 5번째에서 일어나서 그런 도전과 노력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왜요? 그 말도 네. 홍수환 선수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당시 홍수환 선수가 11전 11승, 11KO승을 자랑하는 파나마의 영웅이자 지옥의 악마로 불렸던 카라스키아와의 그 대전이 있었는데 네 번 다 사실 KO 다운이 됐어요. 이때 카라스키아가 홍수환 선수의 주먹에 맞아 KO 패를 하게 됐습니다. 야. 그리고 이때부터는 4전 5기의 신화로 불리게 됐죠. 오, 그렇구나. 그럼 이번엔 197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라의 고도,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의 불교 유적지 불국사. 서기 528년 신라 버풍왕 때 왕의 모친인 영제 부인의 발언으로 불국사가 창건됐고 여러 왕에 의해 중건됐습니다. 그리고 서기 751년 경덕왕 때 재상 김대성이 개수해 탑과 석교 등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불국사는 1966년 석가탑의 해체 복원 등 부분적 보수가 진행됐는데요. 이후 1969년 불국사 복원위원회가 구성됐고 1970년 2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불국사는 일제강점기인 1924년 대규모 개수 공사로 다보탑의 해체 보수, 법당의 중수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다보탑 속의 사리 장치가 행방불명이 됐고요. 네. 그리고 공사 중에 유물의 완벽한 복원과 보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문화재들이 좀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1973년 7월 3일 경주 불국사의 복원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복원공사로 주춧돌과 빈터만 남아있던 무설전, 관음전, 비로전, 경루, 회랑 등이 다시 만들어졌고 대웅전과 극락전, 범영루, 자하문 등이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이후 1995년 12월 9일 불국사는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요. 2009년 12월 21일 불국사가 대한민국 사적 제502호로 재지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7월 3일에 있었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2016년 강남 순환도시 고속도로가 개통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강남으로 가는 길이 정말 복잡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 구역이 특히나 자주 그 마비가 되는 교통지옥이 펼쳐지는 곳이었거든요. 그 교통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강남구 수서동까지 총 22.9km의 강남 순환 도시 고속도로가 개통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1962년에는 미국 영화배우 톰 크루즈가 태어났습니다. 톰 크루즈, 이때 태어나셨구나. 너무너무 좋아. 행복하네요. 영상에 나오니까. 말을 못 잇네요. 너무 좋아하는 배우예요. 정말 그래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할리우드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배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7월 4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볼까요? 2000년 7월 4일 정부 종합청사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는데요. 이 시행령의 내용은 1969년 8월 7일 민주화운동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다가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고자 했는데요. 민주화운동에 참여해서 그 희생된 피해자가 많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들까지 보상을 해줬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네요. 시행령의 핵심은 민주화운동의 뜻을 더욱 폭넓게 해석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민주화운동 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신철폐나 대통령 직선제, 개헌, 투쟁처럼 직접 국가 권력을 상대로 민주화운동을 벌인 사람이 해당됐는데요. 또한 그들은 물론 민주화운동을 하다 해직된 교사, 교수와 언론인, 학사 징계를 받은 대학생, 해고 근로자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포함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2005년으로 가볼까요? 5, 4, 3, 2, 1.
We have ignition and liftoff of a 2005년 1월 13일 미국 플로리다의 한 기지에서 미국의 해성 탐사선 딥 임팩트5가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4일 우주 탐사선과 해성 템펠1이 충돌하면서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났는데요. 야, 우주 탐사선을 날려서 네. 해성과 충돌을 시키다니 스케일이 엄청난데 맞아요. 이 실험은 왜 한 건가요? 이 실험은요, 단단한 물체를 해성 표면에 충돌시켜서 구멍을 내서 해성의 내부 구조와 물질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실험실에서는 할 수 없는 실험이긴 하네요. 그런데 충돌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하늘에서는 충돌체가 템펠1과 충돌하면서 조용한 수면 위에 물보라가 치는 형상을 띄었고 하얀 섬광이 새까만 우주 공간 밖으로 환하게 퍼져나갔다고 해요. 야. 1998년 지구와 해성의 충돌로 인한 재난을 다룬 영화 딥 임팩트. 딥 임팩트라는 이름의 해성 탐사선은 지구를 떠난 지 172일, 11시간 5분 동안 4억 3,10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 해성에 충돌했습니다. 이 밖에도 7월 4일에 있던 역사를 살펴보면요. 943년 고려 초대의 왕 태조왕건이 사망했습니다. 왕건은 신라 문무왕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한국사에서 통일 국가를 이룩한 지도자였잖아요. 네, 또 왕건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눈부신 공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1년에는 프랑스 문화제국이 3만 년 전 동굴 암각화를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와, 3만 년 전이요? 네, 그게 그대로 남아 있었나요? 놀랍죠. 기원전 약 2만 8천 년 전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선사시대의 암각화가 프랑스 서부 도르도뉴 지방의 퀴삭 동굴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7월 5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볼까요? (1962년 7월 5일) 아프리카 북서부 나라의 알제리가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독립했습니다. 프랑스는 1830년 알제리를 처음 침공했는데요. 이후 알제리를 프랑스 일부로 편입시켰으나 현지 주민에게 국민의 기본 권리인 참정권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기였는데요. 알제리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한 아랍의 민족주의가 1945년 이후에 더욱 고조됐습니다. 그리고 1954년 11월 1일 자유민족 전선이 결성됐고 그들의 주도로 최초의 봉기가 일어납니다. 자유민족 전선과 프랑스는 8년 동안 대치하며 싸웠는데요. 양측 간의 감정은 날이 갈수록 험악해졌습니다. 결국 프랑스군은 알제리를 물리적으로 장악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정치적인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후 1962년 7월 3일 프랑스 드골 정부는 알제리 독립을 승인했고 알제리는 132년 만에 독립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200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1년 7월 5일 우리나라 전통 발효 음식 김치가 국제 규격식품으로 공식 승인됐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24차 총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대표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의 국제식품 규격을 최종 승인하는 문제를 심의했는데요. 그 결과 김치는 절임 배추에 고춧가루, 마늘, 생강, 파, 무 등 여러 양념을 혼합한 뒤 젖산 생성에 따른 적정한 숙성과 보존성이 확보되도록 저온에서 발효한 한국 고유의 제품으로 국제 규격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7월 5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76년 천호대로가 개통됐습니다. 서울 마장동과 천호동을 잇는 길이 9.4km의 천호대로는 천호대교, 군자교 등 3개의 교량과 1개의 고가 도로가 건설됐는데요. 총 76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됐습니다. 이 천호대로에 있는 지하차도가 2020년 9월에 또 지상도로로 탈바꿈하면서 중앙버스 전용 차로도 생기고 또 깨끗해지기도 했잖아요. 앞으로 이 천호대로 주변이 더 좋은 환경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런가 하면 1957년에는 한강 제3철교가 개통했는데요.
제3철교, 뭐 제1철교, 제2철교도 있는데 제3철교는 어떤 곳이었어요? 한강철교라고도 불리죠. 아. 한강철교는 1900년 개통됐는데 상류, 중류, 하류의 세 개의 교량을 갖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 1950년 6.25 전쟁으로 파괴됐습니다. 아, 그럼 복구는 한꺼번에 이루어진 거고요? 그건 아니고요. 1951년과 1952년 상류와 중류의 교량이 복구가 됐고 마지막 하류가 1957년 7월 5일 복구되면서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됐죠. 아. 자, 그럼 7월 6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537년 12월 28일) 권율 장군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조선시대의 의주 목사, 도원수, 군인, 정치인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장수였는데요. 권율 장군은 1582년 문과의 병과로 급제해 조선시대 정국품 관직인 정자가 됐습니다. 이어 전적, 감찰, 예조 좌랑, 호조 정랑, 전라도 도사, 경성 판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권율 장군은 1591년 제차 정육품인 호조 정랑이 됐다가 바로 의주 목사로 발탁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듬해 해직됐고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 광주 목사로 발령나서 중의장 신분으로 또 임진왜란에 참전하시기도 했죠. 우리 군대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게 패한 뒤 퇴각했는데요. 이후 수원 산성에서 주둔하며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권율 장군은 전쟁을 하면서 군대 주둔지를 옮겼는데요. 1593년 2월 13일 행주산성 전투에서 3,800명의 병력으로 3만 군을 상대해 대승을 거뒀습니다. 권율 장군은 노환으로 관직을 사임했고 1599년 7월 6일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그는 영의정에 추증됐고 1604년 선무공신 1등의 영과 부원군으로 추봉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71년으로 가볼까요? 재즈의 선구자이자 재즈의 황제 루이 암스트롱. 1971년 7월 6일 루이 암스트롱이 71세의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였는데요. 암스트롱이 사망했을 때 미국 매스컴은 그는 재즈의 역사였고 그의 사망으로 문화의 한 시대가 끝났다고 추도하기도 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은 미국 남부의 가난한 흑인 노예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7살 때부터 돈벌이에 나섰고 또 다양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1세가 되던 해 새해 맞이로 하늘에 총을 쐈는데 경찰에 붙잡혀서 소년원에 가게 됐다고 해요. 오, 아니 한 번 그냥 공중에다 총 한번 쐈는데 네. 이거 인생의 판로가 바뀌어버렸네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건 기회나 다름없었어요. 오, 그래요? 네. 루이 암스트롱은 소년원에서 난생 처음으로 트럼펫과 비슷한 코넷이라는 악기를 접했는데요. 코넷을 잘 불었던 그는 소년원 악단의 으뜸 연주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 낮에는 생계를 위해 일하고 밤에는 음악 활동을 했는데요. 루이 암스트롱은 다양한 악단에 들어가 인정을 받으며 연주자 생활을 했는데요. 이후 악단 생활을 접고 다양한 유명 가수들과 협업을 했고 자신만의 재즈 음악 세계를 구축하며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즈의 역사로 인정을 받았고 1964년 제7회 그래미 어워드 남성 보컬 부문 수상, 그래미 공로상 등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의 사망 후인 1972년에는 록큰롤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7월 6일에 또 다른 역사가 있었는데요. 1998년 국산 중어뢰 백상어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이 백상어는 그 잠수함에 탑재를 해서 적의 함정이나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중어뢰죠? 네, 맞아요. 가격은 한 달당 9억 5천여만 원이었는데요. 당시 실전 배치된 일부 209형 잠수함은 한 달당 22억 원에 달하는 독일제 어뢰 수트로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중어뢰 백상어 개발로 2천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851년 최초의 전동기를 발명한 데이번포트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 전동기가 없으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자동차, 기계 이런 거 다 안 굴러간단 말이죠. 오, 그럼요. 대단한 업적을 세우신 분인데 이분 없었으면 우리 지금도 지금 말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아니, 근데 또 이후에 누군가가 불편하니까 또 개발했을 수도 있고요. 네. 되게 진지하게 받으시네요. 저도 알아요. 네. 그래도 데이번 포트 덕분에 조금 더 빠르게 전동기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대단한 분이네요. 자, 그럼 7월 7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09년 7월 7일) 디도스 사이버 테러로 인해 인터넷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이버 테러는 청와대와 조선닷컴, 네이버, 신한, 외환은행 등 국내외 주요 대형 인터넷 사이트들을 동시에 해킹했는데요. 과거 여러 사이트의 서버를 통합 관리하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사이버 테러를 당해서 해당 서비스가 중단된 적은 있었는데요. 하지만 각 분야의 대표 사이트들이 동시에 공격당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국내 사이트들은 오후 10시 30분부터 정상화 상태에 들어갔지만 일부는 새벽까지 접속 장애가 계속됐는데요. 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발생한 디도스 공격은 11일 사실상 소멸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7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70년 7월 7일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수도권과 영남 공업지역 그리고 인천항과 부산항의 2대 수출입항을 연결하는 대동맥 역할을 했는데요. 길이는 총 416.05km로 총 429억 원이 투입됐고 16년 정도 걸리는 공사를 2년 5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전 구간이 완공됐고 총 368만 9천 대의 차량이 이용했는데요. 꾸준히 이용량이 늘어나 1985년에는 3,400만 대를 넘기면서 10배의 통행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공 당시에 100배가 넘는 차량이 도로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7월 7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88년 북극해에서 유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전인 7월 6일 밤 10시쯤 이 유전의 첫 폭발이 일어났고 이후 이튿날까지 잇따른 폭발과 화마가 유전을 집어삼켰는데요. 결국 이 사고로 167명이 사망하고 3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 너무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또 그 재산 피해도 컸네요. 맞아요. 그런가 하면 1988년에는 77 특별선언을 발표했는데요. 이 선언은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해서 발표한 특별 선언이었잖아요. 잘 아시네요. 지금까지 그 북한과의 체제 우위적 대립 관계를 탈피하고 선의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서 또 다른 체제를 인정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또 남북한이 상호 교류를 통해서 사회, 경제, 문화 부분에서 공동체로 통합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공동체로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통일하자라는 통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버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공주님 왔어요. 요즘 어디요? 유튜브 어디요? 할 때 점점 더 제가 아름다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좀 화사하긴 해요. 예진 씨도요. 아니, 오늘 텐션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 아니, 거울을 봤는데 네. 제가 너무 예쁜 거 있죠? 아니, 근데 우리 오른 게 소영 씨 텐션뿐만이 아니에요. 그럼요. 물가도 올랐어요. 잘한다. 저 잘해. 미모에 물이 올랐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텐션에만 올랐다고 하시네. 예. 아니, 요즘 뉴스 보면은 뭐 안 오른 게 없다 할 정도로 물가 올랐다, 심상치가 않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다들 물가 참 많이 올랐다 이런 거 체감할 때 언제가 있으세요? 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저는
운전을 하루에 한 몇십 킬로미터를 하는 것 같은데 기름값이 오르니까 저 진짜 한 달 생활비가 쪼들리고 있어요. 너무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 진짜. 진짜 너무 많이 올랐어. 저 진짜 진심이거든. 찐 표정이거든요. 맞아. 밥을 못 사 먹겠어요. 한 차로 다니자. 그러니까. 기름값 어쩐지 아끼게.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살가. 아끼느라고. 뛰어다니는구나. 네, 제가 뭐 밀가루 안 먹어 살 빠지고 다 거짓말입니다. 기름값 아끼려고. 못 먹었어. 못 먹었어. 그나저나 저는 그 물가가 올랐다는 걸 체감할 때가 그 마트에서 장을 볼 때 특히 과자값이 너무 올랐어요. 이게 그 애들이 먹고 싶은 거 몇 개 담잖아요. 그러면 그냥 10,000원이 훌쩍훌쩍 넘습니다. 맞아. 요즘에 껌값도 비싸서 이건 껌값이란 말도 못 쓰겠어요. 네. 맞아. 그래서 그 선배님 어렸을 때에 비하면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네. 선배님 어렸을 때는 하나에 10원이었다고. 과자. 뭐 50원이면 잔뜩 먹었어. 10원. 와. 그래. 뭐 100원어치 주세요. 이러면 그냥 과자 이만큼 사가지고 들고 가지도 못했다고. 100원어치를 이만큼. 글쎄 안 그랬어. 예, 제가 전쟁통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10원 가지고 뭘 그렇게 많이 살 수 있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100원짜리 내면 거스름돈도 받고 그러긴 했었어요. 100원을 진짜 어렸을 때. 거스름돈을 받았어요, 진짜로? 예. 됐냐? 아니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 불량식품 같은 거 사 먹을 때 100원 뭐 이랬던 100원 짜리는 거 있었어. 네, 그런 거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 같지 않은데 모르시는 거. 아니야. 저 100원짜리까지 사 먹었는데 10원짜리는 안 사 먹어. 10억짜리는 저도 본 적 없어요. 10원짜리 우리는 안 사 먹어. 아니 우리 동네 그 문방구 아줌마랑 똑같이 생겼어. 무슨 본인이 소리야? 나 오늘 아이돌 컨셉인데. 근데 그 아줌마도 그랬어. 내가 좀 늙어 보여. 그럼 나 오늘 장사 안 해. 무슨. 정말 화가 많이 나네, 변선생. 아우 정말. 아니, 실제로도 이렇게 과자값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 그 과자 중에 새우 들어있는 그 깡 과자 아시죠? 그 과자가 1971년에 출시를 했는데 당시에는 가격이 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400원이니까 50년 동안 무려 28배가 오른 거죠. 와. 그 전에 저는 이제 그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생각을 못한 게 저보다 어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새우깡이. 근데 깡 씨가 조금 더 나이가 많네요. 좀 더 나이가 많으시네. 네, 조금 많네요. 조금 많네. 아니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즐기는 과자 포장을 보면 왜 신스 1971년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만큼 역사가 길다는 걸 내세우는 건데요. 그렇다면 인류는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과자를 먹기 시작했을까요?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요. 야,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오늘의 주제는 정말로 그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함께 시청해도 좋을 것 같은 주제인데요. 뉴스와 함께 살펴보는 과자의 역사. 네, 재밌겠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VCR 스타트. And what do you have at home for a treat? Kringle? London is the most multicultural city on earth. Why don't we bake foods that no one else bakes? Something for our customers to remind them of home. 우와 맛있겠다. 헉, 세상에 맛있겠다. 이 영화는 말이죠. 손님들을 위해서 추억이 가득한 디저트를 만들어주는 베이커리에 대한 영화. 세상의 모든 디저트, 러브 사라라는 영화입니다. 세상의 모든 디저트예요? 너무 신기하고 맛있겠다. 진짜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아니 달콤한 맛과 향기로 또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고 행복과 힐링까지 선사해주는 다양한 또 과자와 빵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부터 이 달콤함에 매료가 됐을까요? 빵의 역사는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만큼 오래되었다. 빵을 먹는 모습이 그려진 기원전 2500년의 그림이 발견되고 심지어는 당시에 먹던 빵도 출토됐다. 기원전 2,500년 전? 와, 그러니까 맞아. 사람이 이때도 밥만 먹고 살지는 못했을 거야. 간식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시 디저트가 따로 있다고 그지. 이때부터 맞아. 정설이네. 이집트에서 발견된 벽화에서는 빵 과자 조리법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나타나 있으며 반죽을 개는 것부터 완성될 때까지의 공정이 묘사되어 있다. 빵 과자 역사가 이미 수천 년 전에 시작된 것이다. 야, 피라바게트네. 피라바게트지. 피라바게트. 자, 이렇게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과자의 기록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우리 보면 식사 후에 꼭 빵이나 뭐 과자 이런 것들로 즐기는 디저트 문화가 있죠. 그렇다면 이 디저트라는 말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디저트? 이탈리아 출신 화가인 암브로시우스 벤슨의 작품 식사 후 콘서트인데요. 만찬을 즐기는 사람들 속에서 한 꼬마가 접시 위에 들고 있는 것.
놀랍게도 초콜릿 케이크. 초콜릿 케이크. 아, 시루떡처럼 생겼네. 모네의 점심 식사라는 작품에는 각종 빵과 과자들이 식탁 위에 가득 차려져 있는데요. 그러네. 이미 중세 무렵부터 부유층 사람들을 중심으로 디저트 문화가 일상화됐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죠. 이런 디저트는 원래 식사를 다 마친 후 마지막에 먹는 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데세르비르, 즉 식탁을 치운다는 뜻의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죠. 아, 그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디저트를 먹기 위해서는 식사를 마치고 또 식탁을 친 후에 먹는 거니까 이제 거기서 유래됐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상 근데 우리 밥상 다 안 치우고 그 상에서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먹지 않나요, 디저트? 다. 저는 안 그러는데. 아, 그렇구나. 저만 그렇구나. 예전에 저는 죄송한데 그 사실 집에 식탁이나 이렇게 약간 도도하게 이렇게 마실 것 같은데 밥상에다가 그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면 자개 그 문양 있는 거. 아니 매번 이렇게 그 이미지를 탈피하시니까. 그렇게 필요가 있잖아. 똑똑 소리가 딱딱 소리 나는 거 알죠? 접을 때 이게 접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눌러서 접는 거. 제가 저번에 들어보니까 거기서 또 냉면을 드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교자상 끼고 드신다고. 아, 그쵸. 예. 그 네네. 유흥 문화와 함께 했다는 그 냉면. 맞아요. 제가 요즘에 예진 씨 덕분에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순수하다, 생각보다 뭐 되게 여리다. 맞아, 이렇게.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 서양식 디저트 문화가 들어온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과자를 즐겨 먹었을까요? 정답. 아무래도 그 한국에서는 그 한국의 과자 한과 아닐까요? 맞죠? 처음부터 정답. 딩동댕입니다. 네. 너무 빨리 맞춘 거 아니야? 그거 너무 이제 다 됐네. 이 정도는 약과지. 역시 프로는 다르다. 그러니까. 프로잖아요. 나 배워갑니다. 자, 그런데 이 한과는 단순히 간식의 의미 그 이상이었다고 하거든요. 자, 우리의 전통 과자 한과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가락국기에 따르면 왕족들은 수로왕에 대한 제사를 끊임없이 지냈는데 제사상에 올릴 과일을 매년 구할 수가 없었다. 때문에 과일을 대신할 그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과일의 모양을 낸 과자를 만들어 제사상에 올렸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다. 이야, 제사상에 올릴 과일을 대신에 처음 과자를 만들었구나. 보다 정확한 기록은 삼국유사에 나와 있다. 삼국유사에는 김유신이 세 여인으로부터 과자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김유신 장군님 인기가 많으셨네. 발렌타인데이였나? 그랬나 봐. 다 챙겼네, 저 때부터. 3명한테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과자는 일반적인 과일 과자가 아닌 위에 풀초자를 얹은 과자 과자를 쓰고 있다. 그러네. 학자들은 이 기록을 통해 삼국시대의 과자가 과일을 본뜬 그 어떤 것이었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한과는 과일을 모방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조과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요. 특히 고려시대에는 상류층에서 유밀과라고 하는 과자를 즐겨 먹었는데 그 맛이 너무 좋아서 멀리 원나라 등 그 이웃나라에서 고려병이라고 알려져서 아주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야, 그럼 이때부터 K 디저트가 외국에서 인기였네요. 그렇죠. 사실 또 근데 K 디저트는 전통 과자로 하기에는 한과가 맞긴 하지만 요즘 젊은 층이 즐기는 거는 서양식 과자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이런 서양식 과자를 또 즐기기 시작했는지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서양 과자가 소개된 건요. 국내 최초의 커피숍. 바로 정동구락부가 등장하면서부터인데요. 화면 함께 보실까요? 한미 통상 조약이 체결된 이후 1890년에 세워진 손탁 호텔은 한국과 각국 정객들이 모여 작은 연회를 갖는 귀족들과 외교관들의 사교 장소로 이용됐다. 고급스러워. 이곳에서 국내 최초의 커피숍인 정동구락부를 열고 러시아의 각종 양과자와 서양 각국의 음식을 비롯한 커피와 고급 사탕 등을 제주에 판매했다. 그리고 손탁 호텔에서 만든 빵이 바로 지금의 카스텔라다. 정동구락부는 당시에 그 러시아 공사의 가족이었던 앙투아네트 손탁 여사가 운영하는 손탁 호텔에 있던 커피숍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사실 호텔 비싸서 못 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부담된단 말이죠. 맞아요. 누가 호텔에서 만나자 그러면 사실 긴장되고 떨린단 말이죠. 내가 사야 되나? 요즘에도 소개팅
소개팅을 거기서 하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서 먹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니 소개팅을 호텔에서 근데 해요? 저는 경험이 저는 소개팅 없지만 안 해봐서 소개팅 호텔에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는 경험이 없지만 역시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네. 그러니까요. 클래스가. 야, 호텔 커피숍에서 이제 또 소개팅을 했구나. 이렇게 다 부모님이 모르는 소개팅을 다 하고 다닙니다. 동네 빵집에서 좀 만나도 부모님이 됩니다. 예. 부모님이 해주셨어요. 아, 맞선 보셨구나. 아, 이제 손을 보러 다니세요? 자꾸 야, 선 넘네. 자, 중요한 건 네. 사실 네. 지금도 부담되는 곳인데 1800년대에 호텔에 있는 카스테라 먹으러 가는 사람들은 맞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 아, 진짜. 울지 마. 좋다, 좋다. 그럼 제 맞선 얘기부터 편집하면 오케이. 되겠다. 하여튼 맞선을 호텔에서 보는 분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사실 클래스가. 지금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저기 호텔에 갈 때 좀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1800년대에 호텔에 가서 카스테라 사 먹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궁금합니다. 맞아요. 이 당시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고자 했던 고종과 명성 황후는요, 정동구락부로 비밀리에 이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일본인을 제외한 외국인들과 긴밀히 교류를 시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이곳의 어떤 존재조차도 몰랐겠죠. 100여 년 전 서울에도 수많은 빵집이 생겨났지만 당시 조선인들에게 빵은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일제강점기엔 일본인들을 위한 빵집들은 수없이 생겨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림의 떡이었다. 엄청 고급 문화였던 거죠. 네. 그래서 좋은 건 지네가 다 처먹으려고.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속마음이 나왔네. 요거 편집하면서 제 맞선 얘기도 같이 편집해 주실 거거든요. 예, 그거 다 갈 겁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이게 방송을 또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자꾸 저를 희생하게 되는데. 되게 알죠. 되게 단순해요. 자기가 본인 맞아. 스스로 다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얘기하고 우리 아무도 얘기 안 했어. 왜 수습하고 자, 이렇게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과자점이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쉽게 드나들 수가 없었던 거죠. 아, 그 어른들도 참기 힘든데 당시에 그 빵집의 빵 과자를 바라만 봐야 했던 아니 우리 어린이들은 무슨 죄야. 맞아. 아니 얼마나 먹고 싶었을 거야. 냄새라도 좀 안 나면 다행인데 빵 냄새 구울 때 얼마나 많이 나요. 얼마나 좋지. 아, 맛있겠다. 나 얘기만 들어도 이게 침샘이 도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먹는 거 가지고 이러면 너무 치사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 정말. 해방 전에 서울에는 8개의 제과업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일본인들이 경영하던 곳이었는데 모두 용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 용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제과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죠. 이야, 제과 공장을 찾아서 우리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일상 당분 섭취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요즘, 이에 부응해서 국내 각 제과 공장에서는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자 최신 각종 제과기를 도입해서 제반 기능과 정통한 기술력을 발휘해서 각종 우량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자의 원료인 설탕과 엿, 바다 등 각종 영양가 있는 원료를 혼합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이 된 건빵, 도넛버스, 캐러멜 등 수십 종에 달하는 제품은 각종의 렛ter를 달고 시장으로 또는 가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3대 제과 기업을 꼽으면 롯땡, 크땡땡, 오땡땡 이런 네.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본사가 모두 용산에 있었다고 해요. 아마도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제과 산업이 점점 발전하면서 국민 누구나 다양한 과자를 간식으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건데요. 너무 예쁘게 드신다. 엄냠냠. 보름달. 아, 저건 지금도 있잖아요. 제과 맞아요. 기업에서 시작한 공장의 자동화 기술로 인해 시중에 다량의 과자가 생산됐고 매출 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캐러멜 박산 사세요. 캐러멜 박산. 바삭바삭 달콤해요. 옥수수가 달콤한 캐러멜 박산. 캐러멜 박산 사세요. 제과업체의 성장과 함께 수많은 과자들이 전혀 없이 싼 가격으로 풀려나왔고 누구나 과자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했다. 야, 나 이거 기억난다, 시모나. 자동화에 의한 대량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서민들도 저렴하고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품목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움과 배고픔을 덜어줄 수 있는 간식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모임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다양한 과자들이 출시가 돼서 또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네. 다들 어렸을 때 어떤 과자 좀 즐겨 드셨어요? 어렸을 때 저는 감자칩 과자. 그게 굉장히 짭짤하니 맛있잖아요. 사실 뭐 이런 감자칩 이런 가공한 거는 별로 우리는 안 좋아합니다. 사실 고주 저는 그 어렸을 때 이런 그 슈퍼보다는 뭔데? 문방구가 이거. 요게 그때 당시 20원, 30원 하던 깐돌이 아니야, 깐돌이? 그 과자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야, 이거 고급스럽게 나왔다. 야, 그때는 한 장씩 들어가 있었는데 이 쫄쫄이라고 부르는 쫄쫄이. 이거 그 뭐지 난로에 데워 먹으면 진짜 맞아. 맛있어. 그럼 아니 근데 한번 먹어봐요. 우리 예. 이거. 뭐 먹어볼래요? 뭐 먹어볼래요? 나 이거 나 쫀득이. 아폴로. 알았어. 나는 쫀득이. 자, 원하는 거 하나씩 줄 테니까. 자, 쫀득이. 쫀득이. 야, 이거 이거 먹을까? 역시 불량식품이라고 불렸던 이 문방구에서 파는 과자들이 최고야, 인기는. 요거트 맛 나. 아폴로. 야, 아폴로 플라스도 들어가 있고 소금이네. 아폴로는 그냥 먹으면 안 되지. 어머. 나는 딸기 맛을 딱 해가지고 이거 돌려야지. 이거 돌려야 돼. 몰랐어요? 이거 돌려야 깨끗하게 빠져. 아, 이거 이렇게 빠지는 거? 봐봐, 이렇게 돌려가지고 비벼. 아이고 죄송합니다, 신이시여. 우리 프로그램 잘 되게 해주소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와. 아이고 그걸 깜빡이네. 덜 빌었나 보다. 쉬워. 맛있어. 아 신해. 와, 이거 옛날에 이게 왜 이렇게 맛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마시고 먹기보다는 추억과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먹어야 맛있는 거예요. 맞아요. 작가님 빨리 진행하래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자, 빨리 먹어도 들어요. 다음 멘트 차례 누구예요? 뭐야 너? 저예요. 자, 이 불량식품은 1960년대부터 인기가 아주 많았었나 봐요. 당시 불량식품 섭취 자제를 요청하는 캠페인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네. 입에서 침 흐르는 거 봐. 네. 불량식품을 없애자. 저 이제 문방구에 갔다 하면 아, 그렇지. 못 가는 거예요. 부정식품 정말 창피한 말입니다. 사람들의 식성을 틈타 놔두는 이 사회약을 속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아이고, 배탈 났네. 우리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이 이 부정식품을 먹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는 부정식품이나 부정약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네들이 만든 제품을 당신네 자녀들에게는 먹지 말라고 할 것인지 사 먹어도 좋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남의 부정식품이나 부정의약품을 당신네들 스스로가 미처 모르고 먹고 썼을 때 뭐라고 말을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멘트가 역시 그냥 직진이에요. 네. 뭐 이렇게 딱딱 꽂히네요. 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당신네들이 만든 그 불량식품을. 그래. 아니, 이거 지금 우리도 캠페인 영상인데 당신네들 이런 멘트가 나올 줄 당신네들 이런 알았어요. 표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 먹는 거 갖고 장난치잖아요. 그건 사실은 입에서 욕이 나가도 그 사람들은 사실은 먹어도 싸요. 맞아요. 맞아. 영어도. 또 기수 씨가 아이 아버지다 보니까 또 이렇게 참아야 돼.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자, 기수 씨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때 그 시절 추억의 과자 광고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나도 알아요. 기억나요? 아우, 알죠. 이게 저기 초땡 이제 파이잖아요. 초땡 파이. 아, 이 노래가 이 초코땡. 투명색이었네. 저거 몰라요? 네. 원래 저게 오리지널이에요. 빨간색 아니고? 아 참나. 마음을 나눠요. 아, 이건 알지. 손이가요, 손이가. 육강에 손이 가요.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이가. 언제든지 육강 어디서나 맛있게 누구든지 즐겨요. 농생새우깡. 먹어도 물리지 않는 새우의 진미? 농땡땡땡. 근데 내가 그 땡자를 다 말로 해줬어. 아니, 근데 이 노래 들으니까 더 먹고 싶다, 나 지금 막. 맞아요. 아밀라제가 튀어나와요, 자꾸. 지금도 우리 안에
제 아내의 정말 최애 안주입니다. 맥주와 요즘에 또 입에 고급됐다고 먹고 살만해졌다고 블랙을 먹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과자 싫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런데 과자가 단순히 간식의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다들 11월 11일 이 날씬한 과자의 날, 그 막대 과자 데이 아시죠? 알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막대 과자 데이에 결혼을 했거든요. 의미가 있네요. 네, 둘이 되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좀 두고 결혼을 했거든요. 우리 되어버린 날이 잊을 것 같아. 이거 둘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둘이 되었죠. 나보고 찢어지라는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이상한 둘이 노래네요.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둘이 하나가 되어버렸다. 네. 자, 길쭉한 모양이 가래떡 같기도 하고 또 영락 없는 그 막대 과자 모양 같기도 한 11월 11일이 이 과자의 날이 언제부터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근데 그거 과자 회사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사실 그 제가 회사에서 이벤트 문화를 좀 더 좀 이렇게 의도한 건 사실이긴 한데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의도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관련 뉴스로 함께 볼까요? 자, 친구들한테 빼빼로 선물 받은 거 한번 들어볼래? 한반 35명 가운데 3, 4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빼빼로 과자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옛날에는 저거 몇 개 받았는지가 또 그래, 자존심- 중요했지. 맞아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이야? 어머. 사춘기 중고등학생들이 챙겼던 빼빼로 데이는 이제 초등학생들에게도 연례 행사가 됐습니다. 여기 많이 받으면 나눠주기도 하거든요. 가진 자의 여유죠. 그렇게 써. 얻어먹은 건. 1이요. 빼빼로데이 날이라 빼빼로처럼 생각했고요. 애들이 빼빼로데이 날이라고 했는데. 발렌타인데이 때는요 오히려 초콜릿 같은 게 더 비싼데요. 빼빼로데이 날 같은 애들은요 그냥 100원짜리, 300원짜리 이렇게 값싼 거 애들한테 나눠줘도요 애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모 제과업체의 상품 이름을 본딴 일명 빼빼로데이는 지난 94년 일부 지역의 여학생들이 일이 4개가 겹치는 11월 11일 날 빼빼로 과자 모양처럼 키 크고 날씬해지자며 빼빼로 과자를 주고받으며 시작됐습니다. 날씬해지자고. 빼빼하게. 그런 의미가 있는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저도. 빼빼로데이는 상업화 시비 속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별다른 축제 문화가 없는 한국적 현실 속에서 하루에 서너 개의 학원을 전전해야 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탈출구 역할을 하는 이벤트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라떼 세대가 즐기던 추억의 과자는 새롭게 조명을 받으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기도 하는데요. 관련 뉴스 함께 볼까요? 이거다. 맛있어. 애기들한테 먹는 일명 아기 과자로 유명했던 이 과자. 1995년 출시 이후 17년간 판매됐는데 언제부턴가 마트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추억의 과자를 다시 먹고 싶다. 가족에게 이 과자를 맛보게 하고 싶다는 소비자 요청이 계속됐습니다. 맞아요. 바삭하면서도 달고 짠맛으로 2000년대 초 인기였던 이 과자도 무려 1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식품업계가 단종됐던 히트 상품들을 속속 다시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기존의 충성도 높은 아재들, 일명 AZ세대들이 옛 과자를 찾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아재라서 AZ세대라고 하나 봐요. AZ세대. 네. 제가요? AZ세대야. 있어 보인다. 저는 MZ세대, AZ세대. AZ세대. AG세대 해야 되네. MG라고 읽어요. Z가 아니고. Z도 괜찮고 G도 괜찮고. 죄송한데 그렇죠. 내가 AG세대면 당신은 AGM세대예요. AGM세대. AG엄마. 뭐야? 왜 저래? 기술씨, 이게 무슨 행패야? 아지매예요. 아저씨요! 조심하세요! 오, 잘하는데요? 옛 제품을 그리워하는 소비자의 요구가 밀려들면서 인기 과자들이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과자가 인간에게 주는 어떤 가치는 뭐니 해도 행복감인 것 같아요. 달콤함으로 인한 행복감.
마지막 멘트 너무 좋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해. 야. 자,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과자의 역사를 함께 만나봤는데요. 과자는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과 모습으로 오랜 역사를 이어오고 있죠. 언제나 우리의 일상에 달콤한 행복으로 자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미있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추억의 라떼 토크가 그리우신 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유튜브 사진관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요즘에는 왜 그 선물 세트가 없지? 나 그거 받으면 그냥 한 달에 행복했거든. 과자 선물 세트. 과자 선물 세트. 이렇게 5,000원인가 그랬었어.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거. 몰라. 맞아. 그냥 열잖아. 와, 고급 과자가 다 들어있어. 그러면 나 혼자 숨겨놓는 거야. 그럼 거기서 하나씩 꺼먹어. 그게 너무 행복했는데. AG 세대. AGM. 이 양반이 아주. 아지매요. 머리야. 밥상 다 안 치우고 그 상에서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먹지 않나요, 디저트? 다. 저는 안 그러는데. 아, 그렇구나. 저만 그렇구나. 예전에 저는 죄송한데 그 사실 집에 식탁이나 이게 약간 도도하게 이렇게 마실 것 같은데 밥상에다가 그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면 자개 그 문양 있는 거. 아니 매번 이렇게 그 이미지를 탈피하시니까. 그렇게 필요가 있잖아. 똑똑 소리 나, 딱딱 소리 나는 거 알죠? 접을 때 이게 접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눌러서 접는 거.